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지금 셋째 주 드라이브 테크스타 주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안구고요. 네, 정호성 하드웨어랩 편집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빨리 네.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페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뭐 서울페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페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네네. 페이들도 있고 그래서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제로페이 뭐 페이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사용법이라든가 기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뭐 기존에 그 페이들을 제공하고 있던 회사들의 입장 그리고 또 카드사들이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결제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네. 한번 사실 승자는 없을 것 같고 승자 독식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 될 거 잠깐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좀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결제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하면 또 액티브엑스나 이런 거 설치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스마트폰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게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페이코라는 것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페이코. 예, 그리고 이제 제로페이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삼성페이도 네이버페이도 있고. 예, 삼성 네이버페이도 있고, 삼성 네이버는 왜 저렇게 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요? 네이버페이,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페이. 그거는 말이 네. 많은데 네.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지분하고 NHN하고 네. 실제 상관이 없어요. 그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그쵸, 서로 다른 회사인데 그쵸, 떨려 나갔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NHN 브랜드를 갖고 싶은 거죠, 그냥. 아니 일부러 그냥 그러니까 그 냅둔 이쪽에서는 거잖아요. 에이씨 네. 이런 게 있죠. 왜냐면 네. 분사했으니까. 아니 그냥 지분을 정리하고 서로 각자 이렇게 헤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한 게임 명칭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쪽에서는 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찌됐든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네네. 또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롯데에서는 엘페이도 있고 신세계에서는 SS페이 뭐 어쨌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일단 수수료 없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들도 현금 결제, 알리페이가 뭐. 상당히 많이 네네.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기존에 신용카드 쓰지 않고 당연히 바코드만 찍어갖고 네. QR 코드만 찍어서 돈을 보내고 그 중간에 있던 시스템 설계했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쨌든 되게 좋은 방법인데 잠깐 살펴보면 QR 코드 쓰는 게 이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가 있고 바코드 방식으로 쓰는 거는 이제 페이코에서 쓰고 있고 마그네틱 보안 전송하는 그거는 이제 삼성페이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이제 네네.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나머지 것들 보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페이코 정도? 페이코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뿌리고 6조.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런 것도 잘 그 좀 뭐냐 혜택이면 혜택인데 결제 금액을 얼만큼 하면 캐시백 일단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2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5천 원 캐시백 해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저번 달에. 저도 해서 받았고 5천 원 오늘 보냈네요. 문자 왔다고. 그래서 뭐 일단 그 사용자 금액이 6조, 그러니까 작년에 3조 5천억에서 현재 6조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2배 이상 는 거죠. 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이런 페이 시장이 이제 나오는 게 네네. 뭐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네네. 서비스 업체 글로벌하게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쪽 연관돼 있긴 한데 네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한 게 아니라 또 누구는 이제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뭐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테크 업체들이 금융 사업에 들어오는 어떤 혁신이 일단 전통적인 금융 업체들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분들의 특징은 또 컨텐츠 거래 온라인 컨텐츠 사업도 해왔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통적인 유통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우리 건데 그 자기들도 카드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례적인 건 진짜 삼성전자였죠. 냉정하게 말하면 삼성페이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저걸 간편결제라고 할 수 있나? 마그네틱은 없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떠나가지고 일단 그 들어오면서 벤사들을
죽이는 같이. 모델 말고는 그쵸. 삼성페이가 과연 똑같은 거죠. 예. 페이드 모델.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 벤사 주기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진영들이 지금 이 시장에 막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혁신 뭐 쓰세요? 저는 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토스도 쓰고 페이코도 쓰고 기타 등등 SH페이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를 갔는데 카드를 분실했네요. 가서요? 아니면 가기 전에? 가서 이제 장을 잔뜩 봐갖고 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갑을 분실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보니까 거기 SSG 페이로 결제되는 게 있어서 간편 등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등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좀 시간은 오래 걸렸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셀프 계산대로 가가지고 낑낑대면서 물건을 샀으니까 일단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신선식품이라서 결제했더니 그래? 카드 없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QR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게 되면 어쨌든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좀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카드사들이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그러니까 얼마 금액 이상, 그러니까 소비를 되게 조장한 거죠. 빚도 자산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페이가 되게 되면 내 통장에서 바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강꾼들이 사라지는 거라서 수수료들은 되게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하나 카드는 한 종류의 카드는 쓰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 은행은 이제 아예 안 쓰는 거죠. 주거래 은행 옮겼는데 조금 소액 이체하려고 해도 카드 수수료 이체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또 얘들이 미쳤구나 이러면서 제가 근데 다른 거기 은행은 그 간편 결제는 연결되어 있는 그쪽들은 수수료가 없어요. 평생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뭐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죠.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승자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페이는 전 좀 뭐 나올 때도 좀 부정적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용하면 좋고. 하긴 올해 말까지 가보면 좀씩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한 대로 뭐 이게 논쟁거리긴 하지만 그것도 있었잖아요. 은산분리 이슈 나오면서. 그렇죠. 은산분리 이슈도 있고 계속 자본금에 대한 출자 부분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얼마까지 할 거냐. 근데 이게 저는 그 혁신을 하는 건데 사실은 혁신적인 거죠. 중간에 거강꾼들 없고 이용자들을 편리하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악일 수도 있고 그 분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뭐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제로페이도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싶고요. 예. 어찌됐든 잘 되기를 뭐 소득공제가 또 4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눈여겨볼 게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네이버 생태계 안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이 이미 있으니까 네. 당연히 옛날에 결제하듯이 가져가는 거 금액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그리고 한 게임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 한 게임 네이버 앱에서 가장 먼저 게임 쪽에다 일단 결제를 예전에 붙여서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결제 시장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냥 그 서비스를 위해서 안에 있는 상품만 하다가 이번에 약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별도 서비스랑 협력도 좀 하고 다른 데 적용도 좀 가능하고 이런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안쪽에서 컨텐츠에 익숙하게 쓴 사람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간편 결제겠죠. 신용카드 30만 원 이하로만 지금 쓸 수 있었던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컨텐츠도 신용카드 그렇게 뭐 했는데 아니면 단알 같은 거라든가 어디 통해 가지고 뭐 그 소액 결제 소액 결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쪽으로도 그 소액 결제 시장도 넘어올 확률도 없잖아 있죠. 근데 신용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좀 명확해지고 이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진짜 올해는 가장 피 터지게 싸우고 네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옥석이 좀 가려지는 옥석이 좀씩 가려지고 네. 이게 또 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결제 시장 이거 취재하면서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꼭 취재를 못한 분이 있어요. 네오이즈 유료화 팀. 왜냐면 그 팀이 아바타 뭐 100원. 그거 아시죠? 큐피드의 화살 써가지고 뭐 폰트 크게 하면은 막 크게 나가고 내게 몇 초 사면 떠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 통신사 빌링 시스템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장 먼저 유료화를 성공시켰는데 결정적으로 그 빌링 시스템을 7000에다 연동하긴 했는데 그 전엔 통신사들이 무조건 과금하게 돼 있대요 시스템이. 그렇죠. 근데 그게
네오이즈 팀이 그걸 분리시킨 첫 번째 인터넷 서비스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인터넷 시대에 빌링을 한 다음에 그 네이버라든가 뭐 수많은 업체들이 그 인터넷 빌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저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엄청난 역사를 썼었는데 그분들이 있었는데 성함이 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제가 있던 회사가 망했잖아요. 네. 데이터가 다 사라졌어요. 아, 그러게요. 예, 인터뷰도 했었을 텐데. 근데 예전에도 그 때문에 누굴 좀 취재할 때도 이렇게 만나보려고 했는데 네오이즈 팀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침묵하는 건지. 그러니까 공은 자기네가 다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네는 그거 개발하는 팀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2000 몇 년도에 시작됐던 것들이 지금 와서 또 다른 통신산업체의 독립된. 근데 거기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쓰는 시간하고 누군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빌링 시스템이 도입된 다음부터 예전에 인터넷에 익명 얘기 있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게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뭐 나중에 아들이 긁었는지 딸이 긁었는지 뭐 자식 이렇게 이슈도 있었지만 최소한 어디 살고 그러니까 금융에 따라오다 보면 데이터도 남고 그렇죠. 되게 많은 생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백데이터들이 많이 쌓을 수 남죠. 있어서 결제는 진짜 금융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한테 엄청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테크핀이라고 하는 얘기 나온 것처럼 테크 기업들이 지금 핀테크 금융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요쪽 그중에 또 이제 간편결제 시장 이제 마수에서도 실제 이 부분만 취재를 제대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은행에서도 저 시장만 다시 한번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폐간됐죠. 휴관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누가 이쪽 시장의 최고 승자가 될지 20여 개 넘는 피해 업체들끼리 간편결제 업체끼리 싸우는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저희 저번 주 얘기했죠. 네.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상패 네. 하고 있고 자금 충분하다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밝혔어요. 어디냐? 그 테슬라 기존의 주주였던 사우디 국부펀드 5% 갖고 있잖아요. 국부펀드가 제안을 한 내용이고. 보니까 이번에 제안한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걸 제안했던. 네,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합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충분히 시장의 이슈는 자금이 그만큼 있냐, 있는 건 좋은데 뒤에 배경은 누구냐, 막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영국의 언론에서는 사우디 국부펀드 아니야라고 한 줄, 그게 그 언론의 어떤 정보 싸움인데 해외는 그렇죠.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냥 나온 거 그냥 베끼니까 취재할 때도 네네네. 뭐 그런 거에 네트워크도 없으니까 취재도 불가능한데 진짜 그런 기사가 저 발언 나왔을 때 누군가 막 취재한 다음에 자기네 전 세계 네트워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사우디 국부펀드 아닐까를 먼저 날리는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사끼리는 진짜 누군가 핵심 라인에 알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쪽도 약간 잘못하면 저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블로그에다가. 그렇죠. 역시 되게 트위터를 뭐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머스크 얘기는 뭐 비상장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그러니까 자금이 79조, 뭐 700억 달러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뭐냐 하면은 그 기존의 테슬라 주주들이 다 팔 것도 아니고 주주의 3분의 1 가량 정도가 뭐 아마 대주주들 지분이겠죠. 그때도 계산해서 한 50%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다 나머지 소액 주주들도 있으니까 주주로 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 비용은 700억 정도 되지 않을 거다. 700억 달러, 75조, 우리 돈으로 한 80조 정도는 안 될 거다. 그렇지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있다 보니까 자금을 이렇게 땡기는 거는 별 문제 안 된다. 전혀 문제 없다.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보하면은 그만 갈 수 있는 거고 약간 변수는 있겠지만 뭐 머스크 얘기가 저희 그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뭔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 허투루 얘기하지 않을 거고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기업 가치,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랑 애플처럼 갖고 있는 그런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이미지. 나는 전기차를 못 만들지만 테슬라는 내가 원하는 전기차를 만들어주고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줄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핵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잘 되면 정말 델처럼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배경이 밝혀졌다. 진짜 저거 성공하면은 이제 약간 최근에 진짜 델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해가지고 B2B 기업으로의 어떤 전환. 네네네. 그거를 지금에 있는 구조로는 도저히 주주들 열린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려면
반대들 하시니까 안 되니까 그쵸. 어떻게든지 비용을 내고 네. 바꿨고.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 델 사례에서 네. 그분 CEO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갖고 또 하다 보면 네. 어느 단계까지는 진짜 사기업 그러니까 반드시 기업을 공개해야 되는 게 이슈 다가 아니구나 미국도. 네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너무 이제 뭐 자본주의 천국인 건 맞긴 한데 잘못 노도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데 예, 형태는 다양한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하나만 진리인 양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호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기 자동차 이슈들이 네. 더 이제 주목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 때문에 지금 아까 이거 페이스북에 공유하셨는데 네. 김영철 대표님이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전기 배터리 다른 거 네네. 가격이 뛰었다. 그렇죠. 네. 그 수급 때문에 네네. 테슬라가 지금 자기 자동차 슈퍼팩 전부 다 그냥. 밑에다 네. 그 또 얼마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서 맞추다 보니까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쓸어가고 있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그거 만들어 주려고 네네. 다른 거 안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뛰어가지고 어마한 사람 피해 본다 이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캠핑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네. 무역 경제 무역 전쟁이잖아요. 사실 중국이랑 미국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가장 필수적인 히토리 같은 경우도 정말 중국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열받는데 우리 내수도 모자란데 수출해 주니까 이거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경제상에서 엄청난 비난을 감안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배터리 문제 뭐 많죠. 쓰는 곳들도 많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 꺼낸 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기획재정부에서 네, 얼마 전에 무슨 경제라고 해서 이쪽 네. 밀고 있는 경제 한 4개인가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렇죠. 빅데이터 네. 뭐 하나 또 까먹었는데 또 뭐 저기 공유 경제 그다음에 이제 또 수소 경제 하길래 네. 제가 이제 수소 경제요? 그래가지고 쳤더니 근데 또 이제 누가 또 아는 지인이 이제 요즘 네. 뭐 일본 자동차 업체들하고 뭐 거기 도요다도 이렇게 더 막 한다. 다시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CES 갔을 때는 도요다 회장은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수소차보다는 전기나 자율주행 쪽에 집중할게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을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수소 경제 또 뭐야?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양쪽에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전기 자동차 쪽이 IT들이 다 뛰어들니까 혁신, 네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그 전장 사업부들도 있고 오히려 이쪽이 더 수소 쪽보다는 더 많이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소리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뉴스 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페북에 올렸긴 했지만 좀 되게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 독일 3사나 아니면 일본 업체들 뭐 8개 업체들 중에도 그렇고 미국 업체들 중에서 수소를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하이브리드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갔는데 국내 좋죠. 국내 뭐 최초로 만들고 뭐 국내 만들고 근데 결국에는 인프라 문제잖아요. 전기차 인프라도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수소차 인프라를 깐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니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네. 보면 진짜 수소가 그냥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기존 발전 시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럼 화석 연료나 이거를 대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은 아니니까 그 껍데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은 또 나빠질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딱 위험 요소를 또 쓰시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꼼꼼하니까 안전사고 안 나는데 우리는 잘못했다가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예산 책정된 걸 보니까 이거 와이브로 재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어요. 현대자동차를 위한 프로젝트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조업 기반을 해서 뭐 밀어주거나 이런 뭐 국내 기업 좋아요. 근데 하지만 꼼꼼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그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관료들이 자기네들이 예전에 한번 담고 밀었으니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뒤에 남은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15년째 밀고 있는데 보니까 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시작되고 그 전에도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의제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게 간다고 니네들이 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용만 하고 지네들이 하려고 엉뚱한 데다가 돈 쏟아붓고 15년 쏟아부은 게 수십조일 텐데 또 쏟아붓는데 그 시장 생태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 말고는 없고 다른 나라 하면 근데 오히려 전기 자동차 이슈는 뜨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투자해가지고 부품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 수소차 하려면 전국에다 다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국민 세금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전기차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강력한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요것도 이제 정호성 편집장이 쌍욕을 하셨던데. 네, 저희 또 이제 모건 스탠리를 쌍욕하셨죠? 그렇죠, 예, 골드만삭스 황금 양말 되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반도체 쪽 업체들의 를 팔아라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0% 떨어졌어요, 삼성도. 그러니까 도 기자님이 그때 샀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20%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반도체 시장 좋다. 왜 좋냐면 현업에서 나가는 뭐 반도체 메모리 수요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용량이 되게 늘어나고 뭐 그다음에 그 플래시 메모리 수요는 정말 뭐 어찌됐든 3D 낸드 쪽으로 가더라도 수요는 되게 폭증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센터들 많이 생기잖아요. IDC들이 많이 짓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1년 전부터 하락할 거다. 사이클이 떨어질 때가 됐다. 이거는 뭐 그냥 사과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거야. 이 시기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써놓고 지가 팔아. 그럼 이게 무슨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걸리지 않아요? 떨어진 날에다 베팅해 놓은 거잖아요. 보고서는 상황이 그러니까 안 좋거나 해놓고 분리되어 있는 건가? 증권사들 레포트들이 보면 네. 사실은 괴리감이 좀 되게 괴리라 그래. 저는 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는 되게 많이 괴리가 있어요. 어떤 네. 것들, 그러니까 뭐 약간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30%, 많게는 몇백 %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잘 맞추면 좋긴 하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수치들 기존에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보고서 나오고서 백데이터들이라든가 그 전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맞는 게 한 5%? 5% 안 될까요? 3% 정도나 되려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저는 약간 이제 지금 거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지금 한국 경기를 막 끌고 가고 있고, 엄청나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역대 정부 최고의 수출 실적을 2분기인가 이쪽에서 이제 달성했다고 나왔는데, 뭐 지금 다른 나라 공장은 지금 완공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다시 백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건 아무런 외적 변화는 없거든요. 네네네, 없어요. 그러면 이 기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정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윤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미국계 금융 회사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네. 아니면 자기네 이익 실현 때문에 한 건지. 네네네. 근데 그게 약간 궁금했어요. 진짜 이게 시장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없어진 거는 아닐 텐데 왜 갑자기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팔아라.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미리 선빵을 날리고 그리고 나서 밑에 떨어질 거라고 걸면 앉아서 돈 엄청 버는 거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걸고 떨어져서 사는 거죠 또. 또 사람들이 또 파니까. 2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들은 뭐냐면 엮인 데가 좀 많죠. 펀드들 다 들어가 있어요. 국내에 뭐 IT 관련된 업종들, 뭐 삼성 대표주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반도체 관련된 엄청난 효과가 장비 있는 업체들도 거죠.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 영업이익이 뭐 20조, 30조, 뭐 50조 되는 상황에서 그게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될까? 뭐 이런 상황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잘못된 그 이제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해요. 계속 4년마다 떨어졌다, 이렇게 4년마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믿지를 않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아직도 그 자료 갖고 있는데 뭐 증권사 되게 유명한 넘버 탑3 중에 한 분이 하이닉스 그때 이제 LG 반도체랑 하이닉스랑 뭐 이제 합병하냐 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엄청 뜰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500원 감자했잖아요. 500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뭐 혹자 어떤 애널리스트는 저한테 뭐 틀리는 게 숙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뭐 어느 정도여야죠. 사람들이 그럼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들, 외국계 이 증권사들의 이런 보고서 자체가 저는 좀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계 회사에 있는 그분들 리서치 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국내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 있는 분들하고는 스탠스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냐, 뭐 아니면 이거 현물 던져서 선물에 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나. 왜냐면은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PC 시장만 말고 다른 시장들, 뭐 자동차나 이런 쪽들, 뭐 자율주행차들 보면은 매물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미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냐면 모어의 법칙. 그러니까 제리황 그 엔비디아 회장이, 그 젠슨 황, 젠슨 황 회장이 자기네 진짜 발표장에서 모어의 법칙대로 우리가 했으면은 혁신이 진짜 잘 안 됐다.
오히려 근데 GPU 쪽 그래픽 카드를 더 병렬 빨리. 처리하고 하는 더 게 빨리. 모의 법칙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음. 우리는 그 혁신을 이뤄냈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혁신할 거고 단순히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AI 플랫폼으로. 그러다 보니까 AI부터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그래픽 카드의 병렬 처리 기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전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의 그 중국 폰도 그렇고 그래픽 카드 성능이 막 늘어나서 게임을 그렇죠. 처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용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 단말에 관련된 것들이 고화질의 고성능을 요구해요. 그렇죠. 네. 그럼 GPU도 들어가는데 메모리 더 아까 말한 대로 뭐 8기가, 6기가 막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2B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을 짓는 이슈랑 별개로 중국 업체도 그렇고 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화웨이나 뭐 오포, 비보 이런 디바이스 업체, 그다음에 모바일 그 PC 업체들조차도 게임 시장이나 새로운 걸 처리하려고 메모리 계속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PU에 인텔만 바라봤으면 이쪽 분들이 말한 대로 그렇죠. 그렇게 멈췄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픽 카드가 GPU 시장이 엄청난 혁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덩달아 뛰고 그다음에 그 신경 맛집 다시 나오고 또 컨텐츠의 새로운 어떤 처리 요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개인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고화질로 좀 아니 저장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막 있거든요. 영상 쪽이 엄청나거든요. 영상이 지금 4K가 아직 대중화가 덜 되는데 4K 대중화 시기가 이제 내년에서 2020년 정도 돼요. 그럼 이제 TV 세트들이 100만 원대나 지금 OLED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0만 원대인데 그것들이 100만 원 언더나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 콘텐츠들이 기존에 비해서 FHD에 비해서 뭐 3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장을 하든 뭐라든 간에 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은 뭐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 양치기 같은 분들을 좀 보면 슈퍼사이클 논쟁이 꽤 오래됐어요. 2010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2017년 그러니까 초에 일부러 이제 투자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또 저렇게 4년 지나면 또 저거 꺼낼 테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겠네. 그렇죠. 예. 근데 대신 시기적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뭐 아니, 보고서를 해놓고 떨어뜨리고 나서 사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그건 팔은 아니겠지만. 거죠. 아니 그 전에 팔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팔고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예. 그거는 뭐 우리도 잘못 얘기하면 이제 소송 걸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네. 써놓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외국 계급. 근데 국민들은 팔면 그때 또 싸게 사는 거잖아. 그렇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국민연금은 또 방어해준다고 또 막 사고. 아 제발 이 마이너스의 손들은 좀 안 그랬었겠는데. 근데 진짜 이 슈퍼사이클 관련된 이슈 메모리 쪽 파트는 시스템 반도체 쪽은 되게 더 시장이 막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는 그렇죠. 덩달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 테크 영역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해서 약간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의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회사들의 뭐 독자적인 그 기술 확보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긴 했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막 이쪽에다가 문제 제기한다고 하면 네. 중국 내부에서도 뭐 제조 원가라든가 이게 뛰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참 이해하기는 쉽진 않네요. 외국계 기업들이 아마 없어서 삼성전자를 좀 싸게 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외국계 기업들이 내렸던 그런 스탠스들이 다 틀렸어요. 다 여지껏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꺾어질 거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안 좋아질 거다.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되는데 그게 금액이 180도 투자했으니까 좀 일단은 10조에서 조정할 거 아니에요? 10조에서 이런 거야? 1조 정도 준다. 뭐 어.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17년도에도 UBS 뭐 디램 고점이 1분기라고 주장했었던 상황도 있고 JP 모건도 1분기에 고점 찍은 뒤 2분기부터 가격 하락이 떨어질 거라는데 또 올랐죠. 여기에 또 3분기에 또 노무라 증권까지도 이제 고점에 달할 거라고 3분기 했는데 또 틀렸어요. 2017년 다 틀렸어요. 그래서 2017년 그때 9월에 UBS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신성은 당분간 밝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또 내놓은 것도 있고. 근데 뭐 2018년 또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떨어졌잖아요. 상반기까지 쭉쭉 올라갔어요. 쭉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투자를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실적을 믿고 그냥 좀 갖고 갔으면 좋겠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불필요한 이슈를 만들어서 어찌됐든 리서치 센터들이 뭐 어쨌든 그게 실제 트레이딩 팀에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점 논란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실제로
뭐 엄청 떨어지거나 사실 저는 모바일 쪽 IM 사업부 쪽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으니까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뉴스 하나. 마지막 뉴스, 네, 뭐 비트메인이라고 네. 이게 이제 그 채굴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채굴기 만드는 회사고 드디어 거래소 상장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고 근데 이 업체는 상장이 되지도 않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사실은 가장 메인 핵심이잖아요. 내가 그 채굴기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이런 것들인데 어찌됐든 그 실체가 있으니까 가상으로 버추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채굴기가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시장 점유율만 해도 70% 정도 먹고 있는 상황인 거고 상장을 하겠다고요. 홍콩 증권거래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이 기업 가치가 34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4조가 이제 34조 원 규모면은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인텔 말고 CPU 만드는 회사 또 하나 있잖아요, 도 기자님. 잘 아시는. 아이 왜 그래요? 똑같은 왜 그러세요? 똑같은 A. 기린 AP. 네. AMD. 네, AMD. AMD가 현재 시가총액이 192억 달러예요. 잘 된 건가요? 아니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올라온 건가요? 최근에? 줄어들었다 올라온 게 이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하늘로 찍고 올라갔더니 그렇게 많이 안 오대요. 혁신 엄청 잘했다고 얘기하나요? 안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2조인데 22조대 보면 벌써 50% 채굴기에다가 AMD 시가총액이 넘은 거죠. 넘은 거예요? 네, 엄청난 파급 효과인데 그럴 만도 한 게 어찌됐든 여기서 투자한 회사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 회사에? 예, 그래서 뭐 투자를 얼마를 했냐면 우버가 전체 지분의 15%를 샀어요. 우버가. 와. 차량 경공업체 우버가 또 사서 최대 주주로 등록을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또 그다음에 텐센트,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당연히 와. 이것도 안 빠지는 회사들이잖아요. 투자에 또 일가견이 있는 곳이고 소프트뱅크 벤처스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다 우버의 중국으로 간 디디싱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네. 우버도 지금 소프트뱅크 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예, 예. 텐센트하고 또 엄청 친하고. 그렇죠. 소뱅이 또 중국 회사들 엄청 친하잖아요. 손정희 또 회장의 또 그 머리가 또 빛나는데 어찌됐든 어차피 중국 공산당들이 다 넘기지는 않지만 우버 지분을 계속 갖고. 네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를 거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그 맨날 그 정성 비트코인의 남자 정성 아저씨. 네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채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채굴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네네.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채굴 시장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높아요?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캔 거. 캔 거. 비트코인을? 여기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채굴기만 판 게 아니고 비트코인 아. 채굴한 거를 원래 우지한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채굴기들이 자기네 채굴이 되잖아요. 네. 채굴기를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채굴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엄청난 거고 뭐 채굴기는 당연히 이제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분들이 더 좋은 걸 버전업을 해서 나와요. 그렇죠. 에이직 나왔다고 그래서. 에이직 그래서 계속해서 채굴을 그래서 엔비디아 안 써도 된다는 얘기 나와서. 그래서 그거 계속 버전업을 해서 내놓고 더 비싸게 팔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CPU를 더 좋은 걸 만들고 인텔처럼 계속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혁신을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본 거고 아마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블록체인에 대한 뭔가 또 프로젝트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블록체인을 취재하다 보면 그 프라이빗이라고 이제 기업용 내부나 공공기관에서 그쵸. 참여자가 많지 않은 곳에 네네네네. 당연히 그 코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서 이제 쓰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게 거래의 성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적용될 때 말고라도 기업 내부에서 트랜잭션 처리.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내가 돈을 입금하고 보내고 이게 입출금 같은 거 할 때 전 세계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증권 거래도 마찬가지. 그런 걸 보통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잖아요. OLTP라고 하죠. 온라인 트랜잭션 P가 뭐였지? 프로세스였나? 까먹었네.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블록체인 기반에 나오는 모든 얘기 나올 때마다 느리다는 예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채굴을 수학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속도 문제를 계속 개선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온 게 이제 뭐 그 거래의 편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뭐 이제 2세대 이더리움, 네, 뭐 3세대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걔네가 이론 만들면 얘네 칩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가능토록 그렇죠. 또 빨리 네. 하고 하니까 채굴 업체들은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채굴 난이도가 3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채굴되는 게 양이 적은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저는 6,000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6,000불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로 이제 680에서 700달러 기준인데 그 6,000불 자체가 이제 작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상으로 해서 뭐 19,000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까지 했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뭐 어떤 비용 대비 효용 대비가 되는데 지금 마이닝 업체들은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사실은 제가 해봤잖아요. 마이닝이 아니다. 트레이딩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회사 채굴하다 보니까 ROI가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네, 그래서 그 일정 금액 넣어놨죠. 똑같은 금액을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금액을 넣은 거예요. 마이닝을 해서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 걔네들이 제가 처음 놨던 금액의 10분의 1 토막을 내놨어요. 네, 10분의 1 토막을 남아서 뭐 한동안 이 새끼들도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진 않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일단은 거기 이제 뭐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먹튀하는 회사도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뭐 400억짜리 채굴 회사는 문 닫아버리고 그냥 튀어버렸고요. 자기가 다 코인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중국은 이제 ICO는 막았는데도 저 채굴 회사는 예, 그 어마무시하네. 뭐 여러 가지 또 배경이 있겠죠. 저는 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뱅이 투자한다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텐센트 있잖아요 또. 근데 되게 웃겨요. 우버라는 어떤 공유 플랫폼이 들어가잖아요. 독특하네요 좀.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블록체인이든 뭐 코인 캐시든 캐시 코인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좀 지켜볼 금융 필요는 서비스의 핵심. 이동하고 있을 때도 결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우버 전체가 ICO를 할 수도 있죠. 뭐 그랬을 때마다 자기한테 최적화된 금융 ICO 할 때 코인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쪽이 계속해서 요청해가지고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저런 걸 갖고 특화되어 있는 어느 영역에 계속 ICO라든가 적용되는 게 있을 때 페이를 뭐 따로 만들어서 뭐 이쪽한테 계속 붙여가지고 또 해서 하면은 그 사실은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런 페이 주고받는 부분들은 좀 많이 해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블록체인 쪽은 진짜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은 봐도 돈 얘기라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돈 얘기라 참 재밌는 내용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